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제 상황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21세기의 돈의 흐름, 자본시장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가운데에 최근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레고랜드라든지 또 흥국생명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금융시장이 안전한가 또 자본 경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과 얽혀있는 금융시장에는 어떤 동맥경화 행사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 시간에서 국내에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국내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많은 궁금증 또 불확실성을 조금 더 확실성으로 또 신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정책의 해석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싱크탱크가 여러 싱크탱크가 있는데 자본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이 싱크탱크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자본시장연구원의 우리 신진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자본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고랜드나 한국생명 이 옵션, 콜옵션의 행사를 안 한다 이런 소식이 깜짝깜짝 들리니까 좀 걱정들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자본시장이 어떤 상황이다. 요 정도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금시장, 특히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됐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와 파생돼서 부동산 PF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일부 이제 자금 조달하는 기관들 역시 예전과는 뭐 단순히 1, 2%가 아닌 몇 배가 되는 그런 금리를 지불하면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흔히 얘기하는 돈맥경화라고 할까 하는 그 자금 시장의 경색이 현재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자 또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날 것인가에 워낙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레고랜드 사태가 툭 터지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게 영국 리스 트러스 총리가 재정 팽창 정책과 통합 팽창 채권 뭐 이 정책을 쓰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니까 이건 또 런던 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그 시장의 신용 경색 문제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어느 정도 아프세요? 그러면 강도 1에서 5 중에 어느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럼 1하고 5 중에서 우리나라 신용 경색 정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1이 제일 뭐 낮은 거고 5가 제일 높다고 하면 저는 아직은 한 2에서 3 정도라고 봅니다. 예, 2에서 3 정도.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2 정도 3이면. 왜냐하면 지금 그 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해서 뭐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폭등하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 CP가 연초에 한 2% 후반이었던 것이 지금 거의 한 4.94%, 5% 가깝게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 이러한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뭐 금융회사가 뭐 지급불능에 빠진다든지 뭐 도산에 처한다든지 또 뭐 기업들이 이 이슈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시장 경색 때문에 뭐 도산에 처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발빠른 조치를 취해서 일부 적어도 단기적인 그 자금 경색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렇게 뭐
4나 5 같이 뭐 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예. 하지만 제가 2, 3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여기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구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네. 그 4가 5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 3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경고등 정도는 깜빡깜빡거리면서 예, 주의 예. 경보는 발효가 됐다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예. 같고.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 채권 관련해서 금리가 아까 5%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CDS 금리라고 해서 또 그 위험에 대한 디폴트 금리가 예, 또 예, 따라붙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 현대산업, 현대개발, 롯데 이런 기업들 도산 문제도 사실 이 기업들은 트리플 A 신용도 가까이 예, 갖고 예, 있는 기업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대기업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금 저 연끌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 분들 중에서 주택을 매입한 분들이 주택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예, 예. 총체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신용 경색이 일순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그 서민들 2층에 그냥 와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네. 굉장히 취약한 시장이고 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그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정책 당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도 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고 네. 그로 인해서 그 신뢰가 붕괴돼서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아까 영국 사태를 말씀하셨지만은 영국 경제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이 네. 특히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방안 없이 과도한 그렇죠. 감세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네. 시장이 놀랬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폭등하니까 또 이 연기금이 갖고 있던 채권을 급히 매도하면서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이 되니까 네. 이때 이제 재빠르게 들어간 것이 영란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영국 국채를 매입해줌으로써 네. 시장을 진정시켰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러한 조처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네.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기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경색이 기업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어떤 도산이 이어지고 네. 또 그것이 또 가계 부채의 문제로 이어져서 가계가 또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연쇄 반응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경제에 관련된 정책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리스트러스 영국 총리라든지 또 우리 강원도의 지사분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좀 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특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네. 그 뭐 특히 이와 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상황 그렇겠네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사실은 아주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특히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최근 한 30년, 40년간에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상승한 적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제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이 네. 예상치 못한 파급을 일으킬 수 그렇겠네요.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정책 당국자들 뭐 강원지사 같은 분들도 역시 정책 당국의 네.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신중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경제 관련된 소식들을 듣고 또 이제 상식을 늘려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금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들이 막 새로운 예,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종자본증권 이야기도 이번에 처음 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종자본증권이 어떤 것이고 콜옵션이 어떤 내용이고 이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한번 질문 예, 예. 드릴까 합니다. 그 아마 신종자본증권은 굉장히 낯선 용어일 텐데요. 네. 그 보험회사의 자기 자본의 건전성을 좀 더 그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예, 예, 기준이죠. 그렇죠. BIS라고. 예, 그것을 이제 물론 이제 각국마다 조금씩 이제 그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주만 네. 자기 자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만기가 아주 길거나 네. 아니면 만기가 없는 채권 역시 그 자기 자본이 일부로서 인정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종 자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발행된 증권이 되고요. 예. 요번에 이제 흥국생명이 발행한 신종 자본은 만기가 없는 소위 영구채였고요. 네. 영구채라면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자만 그렇죠. 주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네. 실제 시장의 관례상은 네. 5년 주기로 네. 그
채권을 발행한 측에서 다시 사는 걸로. 예,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 예, 매수하는 콜 옵션을 걸어놨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을 매수해서 네, 원금을 네. 상환하는 그렇죠.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해서 예. 이것을 이제 콜옵션이라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형식적으로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지만 실제 발행이 될 때 이 신종자본증권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네. 이것이 마치 5년 만기 채권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급상승을 하게 되니까 예. 이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네. 이 원래 이제 5년 만기 채권이 돌아오니까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 새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보니까 예.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였죠. 예. 금리를 더 줘야 되니까. 예, 더 줘야 되고 뭐 예. 그 금리를 더 준다고 해서 또 자금이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보장도 없고요. 예. 지금 5천억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 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나 이번에 그냥 그 만기 상환 그걸 하지 않겠다. 네네. 행사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했죠. 예. 사실 흥국생명 입장에서만 보면 네.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네. 그 어차피 5천원 마련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당분간 이것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본 건전성은 그렇네요. 연말까지 유지가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얘기한 대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금 말씀 듣고 보면 아니 회사 입장에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버리면 새로운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예, 그렇죠. 계약으로 가서 손해를 보는데 단순히 내 영업이익상에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콜옵션 행사 안 하고 계속 그 금리로 그냥 가져가겠다 결정을 했는데 왜 시장은 깜짝 놀래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관례상 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 신종 자본을 해왔는데. 발행해왔던 기관들은 이 5년이 돌아오면 콜옵션 행사에서 원금을 상환했죠. 상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약서상에는 5년이 지나고 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네.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네.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시장에서 여기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네. 발행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권들의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네.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우리 기관들이 네. 자금 조달하지 못하는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많은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겠네요. 아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외화발의 채권이니까. 예. 아 이게 우리가 우리 그 펀더멘털이, 이익을 위해서만 예. 했지만 아, 시장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파급이 크구나는 판단을 하고 다행히 이제 갚기로 하고 상환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면에서는 진정이 됐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이 이렇게 상당히 민감한 시기 네. 그리고 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 기업의 이런 결정이 의도치 않게 그 시장에 상당히 네.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유탄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흥국생명이 그렇게 놓으니까는 동부 손해보험에서 그냥 예, 벌쩍 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는 언론 저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예. 이게 그냥 시중에 하나의 기사거리로 툭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예.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으로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예. 주면 조금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했지만 예. 시장에서 그걸 실제 믿음으로 인해서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 실현되는 실현돼 버리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럴 때는 그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 특히 예. 언론 포함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 야구 경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 저 수비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꼭 그 바꾼 선수 앞으로 타격이 첫 타격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충족이 그런 예언 같은 기능이 예, 있는 예, 모양이죠. 예. 근데 저번에 레고랜드 사태를 볼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대산업, 롯데건설하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 군들과 함께 제2저축은행,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대구라든지 특정 지역에 나온 거였는데 이 PF 부실 문제, 시행사 시공사의 어떤 부실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과 얽혀 있는 가계부채 문제,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시한폭탄, 잠재적 뇌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사태는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또 5대 시중은행에서 뭐 90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규모를 언제든지 수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무마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뭐 금년까지는 좀 진정이 됐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채권이라는 것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또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떤 네. 대응을 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그 기간 내에 네. 자구적 그 조처를 해서 시장에 그런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겠고요.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내년에 결국 내년이 문제가 되지 내년이 않겠습니까? 문제죠. 지금 모든 전문가들 이야기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침체다 아니다. 금리를 뭐 피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경제 침체가 온다면 내년이다.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지만 2024년 내년도 자본시장 과연 올해는 이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도 돌아올 게 5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한 70조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 자본시장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네. 아주 급속하게 올렸죠. 그렇죠. 그 금리를 올린 목적은 결국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네. 금리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물가를 잡지 못한 것은 네.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통 한 어느 정도 시차가 될까요? 연구해 보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1년까지고요. 네. 근데 그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줄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잡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경기 그 뭐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하강이 있어야지만 물가도 잡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점을 보는 것이 이제 내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일치된 견해는 최근에 뭐 IMF에서 10월달에 그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할 때도 네.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는 걸 전망을 했고요. 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금리 상승의 효과가 결국 내년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네. 물가는 잡히겠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경기 하강, 고용 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경기 사이클 면에서 하강 국면을 지나서 아마 뭐 24년 말 내지 25년 초부터는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망을 합니다. 이번에 혹시 저 IMF 연차 총회가 보통 10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갔다 있죠. 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화제였습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특히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이제 경제 그 수장들이 했는데 미국에 대한 원망이 가장 컸죠. 그렇죠. 미국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과연 그 목소리, 원망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려버리고 강한 달러를 지향하는 정책이 세계 경제를 결국은 푸어드 네이버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그 뭐 흔히 얘기해서 뭐 남사정 봐주면서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급한 것은 8%가 넘는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어느 정도 뭐 파월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뭐 다른 국가들을 뭐 배려하면서 금리 상승을 조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 IMF 총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가서 기관 투자자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전반적인 얘기는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리다가
내년 초반 뭐 늦게까지는 중반 되면은 한 5% 내지는 네. 5% 초반에서 그 금리가 정해지고 예. 이것을 그냥 밀고 가지 않을까 네. 하는 것 전반적인 예상이었어요. 예. 그 얘기는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압박 내지는 그 네. 어떤 시장의 그 압력 네. 부분은 내년 초가 되면 일단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면 일단 뭐 흔히 얘기해서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파도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내년 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뭐라 할까요?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다시 그 경제를 추스리는 네. 네. 그런 단계로 내년 후반부터는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상태가 예. 한 4%인데 12월 달에 0.75를 더 올리면 예, 4.75, 2월 달에 다시 FOMC를 해가지고 0.5%포인트 올리면 예. 5.25. 예, 예. 그 다음에 3월 달에 만약에 5%포인트를 올리면 5.75가 되고 예, 예. 0.25%포인트를 올리면 5.5%가 예, 되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월가에서의 어떤 컨센서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5% 선이 마지노 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략 그 제가 만나본 예. 나름 그 전문가들 예. 의견은 5.5%까지 넘지는 않을 것이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네. 미국도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모기지 금리, 그 네.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그게 이미 6%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더 오를 것이면 그게 7%가 그렇죠. 넘을 것이고, 네. 그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네. 뭐 이미 그 회사채 금리는 뭐 이미 5%를 넘었고, 네. 그나마 이제 좋은 트리플 A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더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희망적으로 보는 전망은 지금까지 금리 올린 그 효과가 내년 네.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조금 그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될 둔화되고 것이다. 또 경기 침체가 되면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격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될 것이고 네. 하면은 연준도 그 더 이상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지금 제가 외신을 몇 가지 읽어보면 기사가 미국 소비자들이 벌써 사치스러운 제품, 브랜드 제품을 사던 것을 타겟이나 월마트로 돌리기 시작을 예, 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결국은 물가 상승의 압력을 피부로 느끼니까 예. 이걸 줄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과거에 저희들이 방송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한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다. 그럼 미국이 만약에 5.25나 5.5 사이에 올린다면 우리 금리는 4에서 4.2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이렇게 본다면 가정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자본시장 연구원도 그렇지만 한번 이런 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용 경색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건 해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별도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는 해보지 않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면 네. 급격한 자금의 유출, 그렇죠. 특히 외화 자금의 유출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 우려가 있고요. 하지만은 뭐 예전의 경험으로 봐서도 이게 금리가 역전되는 그러니까 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단순히 높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금의 유출은 있지 않았고요. 네. 그나마 조금 뭐 다행이랄까 하는 부분은 네.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네. 지금 미국 달러의 압도적인 강세고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의 환율은 네. 그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옌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절하된 상태가 아니고요. 네. 금리 역시 보면 미국이 지금 뭐 가장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국가들의 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보고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전 세계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긴다기보다는 네. 자금의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미국 시장이 네. 뭐 좋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의 이전은 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급격한 자금의 유출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에 보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핵을 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한 반나절 있을까 말까 하는 예, 경우인데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스프레드, 우리나라 금리와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1.25%포인트 정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충분히 커버를 예, 할 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금융권이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제가 또 외신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메타가 벌써 한 그 고용 인원을 줄이기로 했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회사채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기 예, 시작을 예, 했거든요. 근데 당장 걱정해야 될 거는 미국 회사채도 회사채, 우리나라 회사채인데 예, 예. 한 35조 정도가 내년에 만기가 예,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하는 분들이나 또 금융 관계자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그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워치아웃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신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뭐 정부에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예.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그 10월 23일이니까 그 주말에 네. 뭐 하는 총재, 부총리, 뭐 경제석 다 모여서 사실은 50조 플러스 알파에 사실 조치를 취한 것은 네. 상당히 그 선제적으로 그 시장의 이런 신뢰를 회복시키고 또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고요. 반응이 상당히 빨랐어요. 예, 반응이 예전보다. 빠르죠. 예. 뭐 사실은 보통 때는 그냥 일부 부실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뭐 해결을 해준다 했는데 네. 선제적으로 했고 뭐 어쨌든 은행 쪽이 그래도 은행이 조금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은행 쪽에서 90조 정도를 이제 그 지원해주는 네. 뭐 그것이 뭐 90조가 지금 시장에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네. 아마 뭐 정책 당국자들 지금 아주 뭐 힘든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어디서 조그만 일이 하나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지금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순간이라서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지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흑자 부도가 나면 안 예, 된다. 예. 그렇지만 좀비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정리를 예, 해야 그렇죠. 된다. 지금 상당히 딜레마적인 모순적인 내용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본시장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메커니즘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게 이제 늘 모든 경제 정책 어떤에서 가장 예.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네. 흔히 유동성과 그 지급 여력을 그렇죠.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네. 뭐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네. 이것이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그 생긴 일이고 네. 그 부분만 단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면 네. 넘어가고 지급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그럼요. 있게 되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부실에 처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구제를 제공하게 되면 네. 그만큼 그 후유증이 남고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해주면서 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이 경제의 어떤 그 건전성을 이제 그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네. 정책 당국자들이 처한 어려움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시중에 있는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뭐 PCBO 발행이라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 당국자들이 네.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 어려운 부분 중에서 이제 최근에 예가 하나 나온 게 아까도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DB 손해보험 사태가 예, 예. 유동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 자금의 지급 여력 문제가 하나가 예,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약에 DB에다가 이런 유동성을 공급했을 경우에 과연 지급 여력 지금 BIS 기준으로 한 80% 근방으로 만족시키고 자기 자본 비율을 예,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한 150%를 요구를 하는데 그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과연 이런 그 기업을 차라리 시장에 투명하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그래도 업계에 한 70위 정도 되는 업이니까 계속 자본을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지급 여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딜레마적인 그거는 질문이죠.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기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정책 당국에서도 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특히 뭐 단기적인 지표가 뭐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회복이 되기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진짜 쉽지가 어렵죠. 않고 이어서 어려운 질문을 문제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영국에서 미스를 한 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푸는 방식이 잘못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틀림없이 내년도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워치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혹은 또 뭐 DB 손해보험 사태 같은 일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푼다는 개념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저쪽은 풀어주는데 왜 나는 그럼 안 풀어줘? 나도 가계부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이 늘 어려워하고 네.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제 유동성 문제지 지급 능력 문제인지를 판단해야겠고 이제 선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 당국자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유동성 문제로 보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네.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그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네.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하다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정부나 또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금리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금리를 뭐 미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올리니까 우리도 급속히 올려야 된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거 예전에 미리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예. 예력이 있을 때 갑자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빠지게 생겼다, 넘어지게 생겼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금리 정책은 어느 정도 가는 것이 아까 뭐 1.5%, 1.25%포인트 차이 그 정도가 아마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정책은? 금리 정책 특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네.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금리를 일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그래도 조금은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호주가 제일 먼저 올렸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아마 제 기억에 이주열 총재 그 시절부터 예. 조금씩 올리기를 시작했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은희뿐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가 네.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그 팬데믹까지 시기에 있어서 돈을 푸는 흔히 얘기해서 양적 완화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돈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 그런 그 면이 있죠.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봤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고 그렇죠.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네.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얼마나 빨리 올릴지가 이제 그 속도 조절 이슈가 이제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그 고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한국은행의 뭐 이창용 형제를 비롯한 금통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점에서 이 밸런스를 찾을지 타협을 할지를 아마 그렇겠네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것 예, 같습니다. 왜 이제 금리 문제가 중요하냐면 또 결국은 환율 문제하고 맞닿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7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인데 예. 오늘 뭐 경상수지가 흑자로 이야기 말씀을 했지만 그 규모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결국은 금리 문제, 환율 문제, 수출 문제, 즉 우리 경제 문제인데 환율은 우리 원장님께서 신재영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한 1,500원 선을 뚫을까요? 저는 뭐 조금 회의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환율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렇죠. 아무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뭐 다행히 지금 1,400
100대 초반에서 지금 보합세긴 한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 150엔대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본은 근데 일본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많이 틀린 것이 네. 일본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터키처럼. 예,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자본시장이 조금은 그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네. 뭐 금리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해서 급격하게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현재 이 1,4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네. 희망적인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네. 미국이 올릴 만큼 금리를 올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리고 네. 경기 상황이 이제는 뭐 경기 침체로 돌아서면서 조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는 뭐 이런 때가 되면은 거기서 도리어 환율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급격하게 그것이 뭐 갑자기 1,500을 뚫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뭐 세계 제 사실은 뭐 예. 맞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예측이긴 한데 그 조심스럽게 귀한 말씀드립니다. 의견이시라서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 뿌려진 이 지연내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저들 예. 뭐 신종 자본증권이란 말도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는 들어봤지 알지 못하는데 서프라임이라는 단어도 저들이 생소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나왔고 그 상품들이 이런 위기가 날 때마다 유동성 문제라든지 자본 지급 영역과 어떻게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익스포즈가 예, 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일일이 다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시청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싱크탱크들도 여기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나 분석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질문 드리면 시청자분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은 역시 돈 걱정하는구나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말입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에서 자본소득이 한 5천원만 원 정도 예, 예. 하면은 세금을 한 20% 이상 떼가기로 했다. 이걸 예, 또 예. 정부에서 연기하기로 했습니까, 원장님? 정부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좀 복잡한 이슈가 됐는데 네. 원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네. 대선 전에 여야가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죠. 네. 근데 이제 대선 기간 중에 특히 지금 여당 쪽에서 네. 이거 지금 그 시장이 지금 좀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주식시장 부양을 측면에서 네. 이 자본소득세를 자체를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를 좀 연기하자. 예. 뭐 사실 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예.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로 여야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갈등 국면이랄까 있게 되고 한편에서 야당 쪽에서도 물론 이제 야당 쪽에서 처음 시작한 법안이기 때문에 네. 뭐 개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 공매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논문을 과거에 이제 파생 상품으로 쓰고 예, 자본시장을 예. 좀 보다 보니까 공매도 제도라는 것이 과거에 선물이나 선도 거래가 없었을 적에 예. 이때 하나의 그 가격 예측 프로그램으로 예. 받아들여진 제도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외국한 선물, 상품 선물이 많은 상태에서 공매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프로그램 매매 조금 다릅니다만 계속 현물 시장에 들여놓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가의 가격 왜곡을 심하게 해둘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매도 문제는 또 어떻게 한번 해석하십니까? 공매도 역시 또 거지만, 조심스럽고 예.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것이 또 뭐 사실은 또 제도적인 측면 예. 또 뭐 심지어 대선 기간 중에는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각 시장마다 선도 거래라든지 옵션 거래가 활발한 쪽에서는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예.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인데 네. 주식 시장에서 특히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베팅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방법은 결국은 공매도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뭐 잘 아시겠지만 학술적인 논란도 있고 네.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고 했는데 네, 찬반 논란이 예, 많죠. 찬반 논란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고 더 떨어질 거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네. 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여러 분석에 따르면은 사실은 공매도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그 원인이 됐다는 증거는 명확히 없다. 명확히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이제 보합세지만은 네.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선뜻 뭐 공매도를 뭐 금지한다든지 네. 공매도한테 제약을 취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학술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한 2년 동안에 공매도를 일시 중지시켰을 때 예. 과연 신진영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공매도를 중지시켰더니만 개인 투자가들의 수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논문 같은 것이 좀 나온다면 하나의 검토해 볼 사항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원장님 지금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모셔가지고 또 10월 달에 IMF 원래총회도 다녀오셨고 지금 가장 세계 경제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돈의 흐름입니다. 뭐 실물 경제도 실물 경제지만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짧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돈의 흐름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제가 뭐 메타가 또는 뭐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해고 이야기가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미래의 돈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뭐 위기다 이런 거에 신경 쓸 때 사실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예. 자본은 어디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예.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IMF 총회를 마치고 뉴욕에 가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을 좀 그러셨죠?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한 질문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질문을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중에 이제 그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있었고 네. 뭐 채권도 있었고 주식도 있었는데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투자를 조금은 자제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아, 예.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뭐 상황이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주저되는 분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 중장기적인 투자의 방향은 환경이었습니다. 아, 환경.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공통적으로 한 것이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관련 투자 부분에 네. 이것이 그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기존의 이제 그 뭐 석유 회사들도 흔히 얘기하는 카본 캡처라고 해서 네. 탄소 저장 쪽에 투자한다든지 예.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네. 기업들 뭐 아니면 뭐 배터리라든지 그래서 큰 주제는 이 말하자면 이런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환경, 특히 이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그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아마 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그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70년대 저희들이 석유 1차 파동을 겪을 때 예. 그때 이렇게 신진영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중심으로 한 유럽 패권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저물면서 미국이 그 페르시아만 일대의 석유 지역을 흡수를 하니까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유가가 그때 뭐 5배 이상 막 오르고 할 때인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원자력 발전 이야기면서 환경 문제, 비용 문제가 나왔는데 70년대 중반에 벌써 전기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그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 문제 안에서도 미시적으로 방금 배터리라는 말씀을 특정해 주셨는데 그런 미시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은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도 있군요.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번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도 제기했지만은 더 이상 싼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네. 이것은 뭐 최근의 기후 변화 때문에 유럽이 상당한 타격을 보기도 했지만 네네. 이 안보 측면에서 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네. 이제 뿌리박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특히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한 것이 네. 아주 뭐 국가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게 되었고요. 미국도 최근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0조 가까운 정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수익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투자가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자금이 조금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완화되고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네. 자금 시장이 회복이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걸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의 경제의 어떤 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관심이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신진영 원장님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이 강달러로 가는 금리 인상의 추세는 한 5%대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관망할 가능성이 확률상으로는 좀 높다. 예,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정해 가는데 내년에 발생될 상당히 많은 채권 만기일 도래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정부와 금융 당국자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난 해프닝이라고 뭐 말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횟수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예, 예.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뭐랄까 안도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네. 안도 내지 안정을 취할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환율 문제도 뭐 그렇게 급격한 환율 인상은 급등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전반적인 산업이 내년 한 상반기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정도 되면 세계 경제는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일 가능성이 예, 예. 높다. 그 반등할 기미의 가능성의 핵심은 방금 말씀 주셨던 환경 관련한 예. 얼마 전에 콥27도 했었죠. 예, 그죠? 예. 코비 27 지금 뭐 이집트에서 열리고 그렇죠.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열렸고 이제 그런 환경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돈의 흐름이 좀 더 높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 첫 시간에 나와 주셨는데 예. 원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또 귀한 걸음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서 제가 요약한 거는 제가 요약한 것이고요. 예, 예. 또 제 말씀보다 원장님은 지금 많은 그 두뇌들과 함께 시장 내용을 분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 요즘 이 금리 상승 때문에 기업들도 뭐 가게도 역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망은 내년에도 계속 좀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되는 그 시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심각한 그 위기 내지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을 잘 넘기면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네. 조금 조심스러운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낙관론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기업은 그래도 기업 나름대로의 대응 능력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예, 가장 예. 심각한 지연내관이 안 될까 그게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계부채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부동산 네.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그 이제 부채로 집을 산 이 가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는 맞고요. 근데 결국 이게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 현 추세로 상당히 오르게 되면 가게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은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지를 이제 정책 당국이 고민을 해야겠고요. 하지만 뭐 그것이 뭐 연쇄적으로 뭐 가게들이 뭐 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에 뭐 심각한 충격을 줄 것 같지는 현재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괜찮은가? 이 괜찮다는 말은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빠르게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각자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에 군부를 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신진영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형체가 없이 지금은 변하는 것이라서 더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그 움직임을 저희들이 샅샅이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의 공통된 견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다 한 해도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조심을 하고 미리미리 대응을 하면 그런 불확실성은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좀 모셔서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니까 지금은 자본 외에는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